안녕하세요. 네, 네, 좋은 강의를 해주신 우리 원장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강의에 모여주신 학부모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매주 목요일 날 이런 강의가 있어서 조금 너무 자주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되게 귀한, 한 분 한 분 되게 귀한 강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유익한 강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를 해주실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렬 원장님이신데요. 이영렬 강사님은 포항 지진 트라우마 센터장,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국립부원장, 보건복지부 국립부국병원장,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국립공주병원장을 역임하셨으며 현재는 법무부 국립법무병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제 정신과 의사시고요. 오랜 기간 동안 국가기관에서 기관장을 오래 하셔가지고 아주 능력 있고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요, 학부모 대상으로 해서는 AI 우리 아이, 그다음에 AI 시대에도 행복할 수 있는 우리 아이 만들기입니다. 그러면 이영료 원장님을 맞이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잘 들리실 들립니다. 거로 보고 화면도 잘 아까 보니까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현재 쉬운 두 분이 참석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렇게 또 다들 바쁘실 텐데 이 자리에 또 참석하셔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디 이제 오늘 참석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어, 과연 가능할지 살짝 떨리기도 하는데요. 제목이 좀 거창하죠. AI, 우리 아이. 이건 제가 네이밍을 했는데, 제가 이제 다년간 직장 생활하면서 받는 여러 가지 칭찬 중에 하나가 네이밍을 굉장히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장을 그럴듯하게 잘해서 사실은 뭐 공직 생활 하는 동안에 표창도 많이 받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도 이제 요새 하도 이제 AI 하니까 이제 AI를 살짝 넣어봤는데 사실은 꼭 뭐 제목에다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낚시성 뭐 이런 걸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꾸민 것도 있지만 사실 제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 현재 보내고 있는 시간이나 고민들을 여기 오신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지금 소개받은 대로 기본적으로 이제 정신과 의사고, 그 다음에 그 현직 이제 법무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고, 여기 지금 이제 공무원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미 20년 다 채워서 공무원 연금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95년도에 사무관으로 들어가서 굉장히 오래 했죠, 지금까지. 그리고 또 하나는, 나중에 강의 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올해 이제 4살이 좀 넘어가는 아주 예쁜 손자를 두고 있는 할아버지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하도 AI 하면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AI 시대에 내 일자리 괜찮은가? 내가 언제까지 이게 어떤 뭐 AI에 밀려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다들 갖고 계실 텐데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2년 전,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장 AI 시대에 대체되기 어려운 일자리가 정신과 의사라고 그랬는데 작년에 나온 레포트는 정신과 의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13개 인상과 중에서 제일 먼저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일자리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제 AI 뭐 저는 이미 많은 일을 했고 올해 지금 65세니까 사실은 이제 집에 가야 될 나이죠. 집에 가야 될 나이인데 그래도 이제 손주한테 뭐 장난감이라도 사주려면 조금 그 현직을 유지하는 게 좋은데 내가 과연 현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AI한테 밀리지 않고 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고민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저도 이렇게 지금 AI 시대에 빡센데 과연 지금 4살 된 손자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떨까에 대한 이제 고민도 하게 되고 그런 지금까지 뭐 이렇게 말씀드린 그런 잡다한 그 생각들을 좀 모아서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인사이트가 있다면 어떤 것이 될까? 그런 걸 한번 공유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마 그 허용된 시간이 1시간 반인 것 같은데, 뭐 조금 일찍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1시간 반 안에 뭐 나눌 수 있는, 컨텐츠의 양은 상당히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런 사람, 저런 나이에 있는 저런 사람은 어떤 고민을 하고 살아갈까? 그리고 저 사람도 새끼가 있고 손주가 있는데 그 아이들을 잘 키우고 그 아이들이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하는 그 욕망은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과 똑같단 말이죠. 그럼 저런 사람은 어떤 것을 준비하려고 하고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을까의 정도의 어떤 그 인사이트 뭐 그런 거 정도를 얻어가시는 시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뭐 말씀드리는 어떤 컨텐츠들을 뭐 혹시 뭐 쓰시려고 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유효한 지식이 일주일이나 한 달이 지나면 아무 쓸모가 없어지는 게 요즘 세상이거든요. 오히려 남는 건 어떤 보는 관점, 인사이트 그런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 맥락에서 이 시간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서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AI 시대건 AI 시대가 아니건 간에 우리가 다음 세대 또는 우리 자식들, 우리 후손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좀 더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준비시켜 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그 몫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이제 가정에서는 뭐 훈육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고 국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는 이제 교육이라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 뭐 말씀은 이제 요 어떤 접점 정도에 있는 어떤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우선 이제 그 교육이라고 하는 분은 제가 가로 열고 공교육이라고 했는데 일견 어떻게 보면 사교육 시장이 굉장히 커 보이죠. 사교육이 되게 중요해 보이는데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우리 동네 어떤 학원이 자기네가 잘한다, 뭘 잘했다라고 해서 현수막을 붙일 때 보면 꼭 예, 좀 죄송한데 그 음소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화면에 소리가 들리니까 저처럼 소심한 감사는 좀 영향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보면은 그 학원에서 붙이는 현수막이 뭐라고 붙이냐면 이번에 그 인근에 있는 무슨 학교 그 하나 뭐에서 가 어떠한 그 이 음소거 어떻게 중앙에서 안 될까요? 아직 그렇지 이거 그렇지 더 이상해 좀 쉬어 예,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공교육에서의 자기네 그 사교육 기관을 이용해서 어떤 성취를 얻었는지를 광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교육 시장이라고 하거나 사교육이라고 하는 역할이 굉장히 커 보이지만 하다가 또 있는 거야 그리고 찍었어 음소거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기 강사님 외에 다른 분들 다 음소거 부탁드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가 학원을 열심히 보내고 강남에서 무슨 비싼 과외를 하는 이유가 제도권에 있는 어떤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함이지 그 학원에서 무슨 대단한 성취를 이뤄서 뭐 우리 학원에 무슨 최고 무슨 학생이 되고자 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공교육이 주도하는 어떤 그런 환경이고 그 플랫폼 위에서 사교육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공교육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우리가 아이들 문제를 놓고 고민할 때는 이제 공교육과 그다음에 그 얘들이 살아갈 앞으로의 세상 그리고 그다음에 가정 또는 이 아이들의 뭐 정신건강 이 부분에 어떤 접점에서의 그 어떤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귀엽죠? 4살 막 돼서 이 사진이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인 게 이 눈을 보면 이 시기가 원래 뭐 발달학적으로도 세상과 로맨스에 빠지는 시기라고 하는데 얘가 이제 그 얼마 전에 4살 생일이 되고 나서 그
동네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어른들을 보면 꼭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전 4살 됐어요. 저 4살이에요. 그러고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하도, 야, 그러냐? 그러고 그러는데, 이 아이의 눈에는 이 세상이 얼마나 경이롭게 보이고, 얼마나 참,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막 자각이 되면서, 야, 막 희망, 뭐 막 이런 거에 부풀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제 나이 정도 돼서 느끼는 것이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었다, 내지는 뭐, 참, 괜히 태어났네, 이런 기분이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뭐 어른들이 결국은 이 아이들이 지금, 아마 이건 제 손주뿐만 아니라 4살짜리 애들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4살짜리 아이의 눈에 비친 그 아름다운 세상이 이 아이가 눈을 감을 때까지 계속 이 아이가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가장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것을 도와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이 벌써 앞에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 아이들의 이 계속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성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맞는 얘기였습니다. 지금까지의 교육의 목표, 또는 지금까지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이 또 역사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뭐 이 산업혁명 이후에 뭐 4차든 1차든 2차든 간에 결국 산업혁명 이후의 세상을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세상에서는 그 내 아이에게 어떤 지식과 기술을 가르쳐서 그게 이제 성적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고, 뭐 어떤 대학을 가느냐 또는 어떤 직업을 갖느냐 뭐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 아이의 행복을 담보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 검증된 방법이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신건강이나 어떤 뭐 심성, 인성이라고 하는 영역은 그냥 이렇게 부수적인 영역으로 봐도 사실은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저 역시 제가 61년생인데 그런 세상을 살아왔고, 사실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공부를 잘하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됐어요, 사실은. 예. 예, 뭐 지금은 좀 달라졌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중학교 뭐 고등학교 다닐 때 기억을 더듬어보면 또 반에 무슨 좀 뭐 주먹 좀 쓰고 껄렁껄렁한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소위 공부를 탁월하게 잘하는 애들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학교 선생님도 일단 뭐 성적이 어느 정도 되면은 어 대접이 달라지죠. 그래서 사실은 이 그 학교에서 어떤 높은 성취도를 보이는 것이 사실 거의 모든 걸 다 결정해 버렸던 거예요. 그랬는데 과연 이제 앞으로의 세상도 그럴 것이냐에 대한 좀 판이 달라진 것이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제 어제 선거를 했습니다. 그 선거 때문에 뭐꼭 나오는 얘기가 있죠. 뭐 지금 대한민국에서 두 가지 얘기, 빨갱이 친일파, 무슨 정치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선거라는 것을 포함해서 교육제도 어쩌고 저쩌고 등등의 우리가 정말 당연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불과 200년 전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를 않았어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200년 전에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그때는 대한민국이 아니었지만 하여튼 우리나라에 있었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찾아줘 하고 AI에게 물어봤더니, 그때가 순조 뭐 26년인가 그랬답니다. 그 당시에 안동김 씨의 그 세도 정치가 막 확장되는 시기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그 당시 순조실록의 내용을 정리해 드릴까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필요 없고 그냥 거기까지만. 그럼 그 당시 세계사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니까 그 당시 미국이 갓 독립을 했고, 그다음에 미국 독립의 국부인 뭐 애덤스가 그해 사망을 해서 뭐 그게 뭐 화제가 됐고, 무슨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더라고요. 산업혁명이 막 태동을 걸어서 시작됐고. 그래서 지금, 그리고 대부분 그 당시 세상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였고, 귀족이 그 사회의 주류였고, 나머지는 그냥 백가지 성에 불과한 사람들이고, 투표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었고요. 사실은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을 타임머신으로 현재 세대로 모시고 와서 감독관께서 왕을 입실하실 시간입니다. 제1 감독관께서는 시험관리본부에서 물품을 인수한 후 시험실로 입실하여 주십시오. 이게 뭐죠?
아, 무슨 시험을 본다고 하네요. 하여튼, 그래서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한테 왕을 투표를 해서 뽑는다. 우리의 손으로 뽑는다라든가, 심지어 그 왕이 유효기간이 있다. 5년이다. 2번 이상 못한다. 그런 얘기를 만일 듣게 되면 그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200년 또는 지금은 세상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기 때문에 100년, 심지어 뭐 요새 얘기하는 뭐 특이점이 온다? 뭐 어쩌고 뭐 이런 그 책들 한 번은 접해보셨을 텐데 저도 사서 그냥 앞에만 좀 봤습니다. 근데 50년, 30년 후에 세상이 전혀 어떤 다른 종류의 사회, 그 순조 시대에 살았던 분이 지금 시대를 보듯이 다른 종류의 사회가 된다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그런 지금 사실은 징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정확히 기억은 뭐 사람 이름까지 기억 못 하겠습니다만 그 2년 전이나 3년 전에 노벨 경제학상을 뭘로 받았냐면 그 어떤 그 국가 사회 제도와 어떤 국가의 생산성을 비교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회 제도가 어떤 생산성을 뒷받침하는 사회는 발전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회는 몰락을 하더라. 그래서 기승전 서구 민주주의 사회의 어떤 우월성, 자본주의에 최적화돼 어쩌고 저쩌고 등등을 하면서 권위주의적인 사회, 이를테면 북한, 중국, 러시아 같은 사회나 아니면 저기 이슬람 같은 사회는 낙후될 것이다. 뭐 대충 이런 내용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지금 그 중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일당 독재를 하는 사회고 뭐 여러 가지로 어떻게 보면은 뭐 걔네들의 그 뭐 한족 뭐 어쩌고 해가지고 약간 뭐 황제 같은 느낌도 나고 그런 사회가 어떻게 기가 막히게 이 어떤 이 AI 시대에 잘 적응을 해가지고 저희가 보기에도 그렇고 전문가 집단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계속 결국 몇 년 안에 미국을 추월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틀들, 어떤 그 사회제도의 틀들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시기에 우리가 지금 그 끝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세대는 전혀 다른 그 세상에서 다른 논리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어쩌면 수십 년 후의 세상에 우리가 정말 지고지순한 가치처럼 생각했던 것들, 뭐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이라든지 뭐 등등이 그런 얘기를 그때는 했었지라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본다면 제가 뭐 제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우리 그 손주한테도 강조하고 있는 건데 이제 어떤 지식이나 스킬을 배우는 것 그걸 잘 시전하는 것이 절대로 너의 경쟁력이 아니다. 아닐 수 있다. 어쩌면 어떤 면에서 독소 조항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좀 더 제 얘기의 근거 주장을 가지고 레퍼런스를 좀 대서 얘기를 하려면, 이 지금 강의자를 준비할 때, 뭐 솔직히 그 AI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 이 강의자뿐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저뿐이 아니라 아마 대부분 지금 그 좀 복잡한 업무를 하고 계시는 전문직들이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업무의 3분의 1 정도가 AI의 도움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게 없는 그 업무 환경이라는 건 그 무엇을 하든지 간에 생각을 할 수가 없는데, 자, 이제 제가 이런 지금 굉장히 보통 의사들이 하는 거 이상의 얘기를 좀 했는데, 자, 이런 내 얘기가 맞는지를 누구한테가 물어봐야 되죠. 옛날에는 그걸 내가 물어보려면 막 뭐 역사책을 찾아보고 어쩌고저쩌고 지금 간단합니다. 역사 및 교육제도 분석을 구글 제미나이 프로한테 부탁을 하고 의무교육의 역사적 흐름이 어떻게 되냐, 내가 지금 의무교육에 대해서 보고 있는 관점이 맞느냐 그랬더니 얘가 이제 분석을 해준 결과가 이렇습니다. 결국은 뭐 제 생각이 맞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가 금과 옥조처럼 떠받들고 있는 이 교육이라고 하는 거, 뭐 의무교육, 그다음에 뭐 공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산업혁명 이후에 그 산업혁명 이후에 그 세상을 구성하기에 가장
필요한 인적 자원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하나가 노동자고 또 하나는 상비군이었거든요. 그 상비군과 노동자를 양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철저하게 그 세팅된 것들이고 그 이전에는 여기 보다시피 뭐 교양 교육이나 뭐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뭐 우리 옛날에 아주 옛날에 어른들이 그러시잖아요. 그냥 사람은 자기 이름 석자 쓸 줄 알면 된다. 예. 왜냐면 농사 짓는 데는 그게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것이 바뀌었다라는 걸 얘가 뭐 쭉 정리를 해줬어요. 거의 논문 수준인데 그거를 슬라이드 몇 장으로 요약해줘 했더니 이렇게 한 겁니다. 그게 이제 보면은 뭐 그런 얘기들을 지금 쭉 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우리가 그 학교에서 뭐 교육을 하는 것들이 하나의 그 게임의 룰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군대와 공장의 예비 학교다. 그래서 그 취약을 해가지고 1학년이 되면 애들한테 뭐 가르칩니까? 앞으로 나란히 줄 맞춰 걷고 짹짹하고 이게 묘하게 우리가 그 취약해서 학교에 들어온 애들한테 가르치는 것이 군대에서 하는 제시훈련과 닮아 있잖아요. 그 사실은 이제 그런 인적 자원을 기르는 것이 교육기관의 역할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높은 성취를 얻게 되면, 그 다음에 왜 이 사회 플랫폼 자체가 그 산업혁명 이후의 사회니까 그 아이가 행복하고 더 뭐 많은 그 피드백을 그 인센티브를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어쩌고저쩌고 등등 했던 거죠. 그 정점에 지금 의대 열풍 같은 어떤 전문직에 대한 선호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4대 의무라는 거 있습니다. 국방이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이런데 한번 가만히 보시죠. 이게 교육이라고 하는 지렛대가 없으면 다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요새 가장 잘 나가는 근로자가 이제 그 반도체 종사하시는 직장인들이실 텐데, 자, 이런 이제 뭐 5억, 6억씩 막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이제 근로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뭐 의사, 변호사라는 전문직 같은 근로자죠, 그분들도. 이게 교육이 없으면 가능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근로를 할 수가 있고, 근로를 했으니까 세금을 내고, 또 그 사람들이 정년기가 되면 이게 군인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근대 국가라는 건 결국은 이 상비군과 공장 아니겠어요? 우리도 역시 그런 과정을 겪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럼 국민이 이렇게 4대 의무를 해서 뭘 얻었습니까? 주면 받는 게 있어야지. 뭘 얻었죠? 권력을 얻었잖아요. 권력. 지금 우리가 자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1조, 그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라든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가 200년 전의 세상 아까 얘기를 했는데 그 시절에 만약 그 얘기를 하면 뭐가 되죠? 그거는 반역이 됩니다. 아마 삼족이 멸함을 당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감히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틀이 무너지는 세상이 과연 어떻게 될까? 여러 이제 학자들이 우려하고 뭐 디스토피아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유토피아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 확실한 거는 적어도 다음 세상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것도 지금 이거 피지컬 AI가 결국 로봇인데요. 대체하고 있는 거고 이것도 이제 이렇게 되면 그러면 네가 일도 안 하고 나라도 안 지키는데 왜 네가 권력을 가져야 돼? 라고 하는 의문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 이제 이분 자녀분께서 제가 알기에는 자녀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어디선가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우리 이제 유튜브에 많이 회자가 되는데 의대 꽝이다. 그리고 뭐 3년 안에 대처된다 그러는데 뭐 3년은 좀 빠른 것 같습니다. 3년은 빠른 것 같은데 30년은 확실히고요. 아마도 한 13년 정도 전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우리 애들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좀 당혹스러운 게, 자, 이거는 뭐 재작년에 교육부하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우리나라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 조사라는 걸 했어요. 희한하게 아이들이 1위가 운동선수예요. 이게 왜 운동선수는 좀 모르겠는데, 뭐 2위는 예상대로 의사, 그다음 3위는 요새 그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이걸 부모한테 물어보면 압도적으로 1위가 의사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현직 의사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참고로 저는 이제 87년도에 의사면허를 받았고, 91년도에 전문의를 했으니까 무려 40년 된 의사하고, 전문의 36년 차입니다. 어마어마한 세월이죠. 그런데, 그 사람의 시각에서 생각을 해보면, 저도 아닙니다. 저도 절대로 손자 이쪽으로 할 생각 없는데, 너무나 많은 투자를 해서 너무나 참 초라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이쪽 진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크리에이터, 유튜브가 지금 뭐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유튜브가 뭐 일부 소수인데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애들이 막 열광해서 이런 쪽을 하는데 유튜브 콘텐츠라는 거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그게 전부 다 편집입니다. 편집. 컨텐츠의 편집이라고요. 그 편집을 너무나 잘하는 것이 생성형 AI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선호한 그 잡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전혀 유효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만일 뭐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무슨 많은 투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초등 의대반 같은 걸 보면은 지나가다가 그런 간판을 볼 때는 이건 정말 미친 짓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드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몰빵을 해놓은 그 수많은 자원과 아이들의 시간과 기회 비용이 그 나중에 그것이 뭐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옛날에 그 뭐 상고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서 주산부기 뭐 타자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그 스킬이 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거와 비슷하거나 일반 뭐 그런 상황이 돼버린다면 얼마나 네.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 우리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부모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많은 투자를 하겠지만 그 네? 투자의 그 가성비라든가 포트폴리오를 좀 달리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새벽에 그러고 나서 아침에는 일반적으로 그래도 그나마 이게 이제 실리콘밸리의 그 뭐 저명한 분들도 자기 자녀한테 먹은 것 때문에 열이 없었나 봐.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얼마 전에 샘 올트만이라는 사람이 한국에 왔을 때 이 비슷한 얘기를 한 것 열안 같은데 나고 새벽에 약 먹은 게 아직까지는 좀 영향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새벽 몇 시에 먹었어? 한 50, 몇 도였어? 저기 지금 중탑초등학교에 김일선 선생님이라고 하시는 분 조금 마이크 좀 소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AI 시대의 핵심으로 무언가 교육이라는 거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 아이가 그래도 공부를 잘하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유리하지 않겠느냐 하면은 이 방향이라고 한답니다. 스템 교육.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과 교육이기 때문에 의대 지망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좀 방향이 다른데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매틱스 이걸 앞글자를 할 면 스템이 되는데 뿌리 교육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 교육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하는 무서운 얘기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좀 이제 슬픈 우리 역사인데 아까 친일파 얘기 잠깐 했는데요. 일제강점기에 제일 그 잘 나가던 사람이 누굴까요? 일본어 잘하는 사람이 일본어 잘하는 사람. 그죠?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 남미에 뭐 이제 스페인이나 이런 저기 나라에서 남미를 식민지로 삼았을 때 그 당시 그 남미 현지인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 스페인어에 능통한 사람이죠. 그런데 AI가 인간을 데리고 일을 하려면 영어 잘하는 인간 필요 없어요. 국어 잘하는 인간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매틱스를 잘하는 인간은 필요해요. 최소한 자기네들의 얘기를 알아들을 수가 있고 자기네들 유지보수 그다음에 뭐 이런 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력은 스템을 할 줄 아는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AI가 도미니어링하는 그 세상이 설령 온다고 할지라도 거기 인간이 종속돼서 일하는 세상이 됐을 때 AI 식민지 하에서 가장 쓸모있는 기술이 스템이랍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그나마 이제 뭐 교육의 어떤 방향에 우리 아이가 잘하는 거 어쩌고저쩌고 한다면 이제 이런 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얘기 나온 게 말씀을 드리면 그 조기 영어 교육 같은 건 정말 이제는 시간 낭비인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사실은 이제 아까 손자가, 저희 딸이 외국인하고 결혼해서 외국에 삽니다. 그러니까 이중 언어를 이제 하는, 상황인데, 그 이중 언어를 하니까 당연히 두 개의 언어를 모국어처럼 하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말 외우기가 늘어지더라고. 그럴 수밖에 없죠. 똑같은 두뇌로 두 가지를 처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중 언어를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그 한 언어의 논리나 문법을 정확히 배우지 못하거나 배우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는 건데, 지금 이 AI 시대에 무슨 그 LML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사회에서 그 AI한테 정확한 어떤 소통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한 가지 언어의 로직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우리 그 교육에서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과 그 앞으로 10년 후에도 이게 유효할 것인가를 이제 그 부모님들이 많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이제 그런 세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스템 교육을 열심히 하면 그나마 좀 낫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AI가 별거 아니다. 사실은 인간 능력의 진폭기에 불과하다. 그래서 얼마 전에 뭐 이런 이제 뭐 연구가 어디 나왔다고 해서 이제 클립을 해봤는데, 이제 뭐 이런 데서 연구를 한 결과 이제 개발자를 가지고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 초짜 개발자는 AI를 쓰나 안 쓰나 뭐 한 반이나 더 좋아지나 뭐 이 정도인데, 뛰어난 전문가가 AI를 손에 쥐어줬더니 30배, 그러니까 AI 쓰기 전에 비해서 30배의 그 퍼포먼스를 보이더라. 그래서 결국 증폭기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 얘기를 그때 이 기사를 듣고 다른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AI에 대해서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라고 강하게 느꼈던 것이 작년 말쯤에 제가 어떤 그 전문의가 된 친구랑 무슨 토론을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6년 차 전문의라고. 제가 한번 카운트를 해봤더니 전문의가 돼가지고 제가 환자를 진료한 시간, 그러니까 뭐 근무한 시간이 아니라 실제 환자나 뭐 면담을 하고 처방을 한 시간이 한 3만 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3만 시간이 걔가 AI를 써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뭐 배틀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뭔가를 이제 토론을 하게 됐는데 딱 종이 한 장 차이가 되더라고요. 종이 한 장 차이. 그것도 그나마 뒤집힐 수도 있는 종이 한 장 차이. 아주 제가 경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30시간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게 작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가령 지금 얼마 전에 그런 기사가 뜬 거를 언론에서 보셨을 텐데, 어떤 분이 법을 전혀 모르는 분이 AI의 도움을 받아서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이겼다고 그러죠. 근데 그 소송을 해서 이긴다고 하는 것이 법령만 찾아도 되는 게 아니라 그 송무 절차, 법원에서 진행되는 송무 절차도 알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걸 다 시스템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긴 그 비결이 뭐냐면 그 상대방 변호사가 절차적인 어떤 하자를 가지고 소송 업무에 접근했는데 그거를 AI가 찾아낸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30시간이 무슨 말이냐면, 보통 웬만한 그 변호사, 그러니까 로펌에 근무하는 변호사에 무슨 소장 하나를 쓰는데 1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저희도 이제 뭐 이게 소장은 아니지만 제가 일하는 법무병원에서는 정신감정이라는 걸 많이 하는데, 정신감정서 쓰는데 걸리는 시간이 뭐 AI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만약 쓴다고 하면 1시간 정도 걸려요. 그 아마 변호사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전혀 배경 지식이 없는 그냥 평균적인 대졸자가 그 30배인 300시간을 투자를 하면 그 로펌에 근무하는 변호사와 동일한 수준의 소장을 쓸 수 있다거나 저와 동일한 수준의 정신감정서를 쓸 수 있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300시간이 별게 아니에요. 그게 한 일주일 정도 일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그 전에는 아예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고 상대가 안 되는 일이었는데 300시간으로 줄인 겁니다. 그 격차를. 우리 이렇게 봐야 되고, 그 30배의 격차라고 하는 것은 매년 아주 기하급수로 줄어들 거예요. 왜? 내가 AI에 내는 구독료나 일반 사람들이 내는 구독료나 똑같잖아. 그럼 AI를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반 사람이 나를 따라잡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을 해야지 구독료를 더 받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 이런 건 일종의 우리 스스로의 자기 위로고 가장 가능한 그 시나리오가 저 항상 이제 이런 대목에서 많이 그 예를 드는 게 라스트 사무라이라는 영화를 보셨을 텐데 사무라이 한 사람이 양성되고 성장되기 위해서 무슨 사무라이 가문에 태어나야 되고요. 거의 걸음마가 끝났을 때부터 목공을 가지고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그 유명한 스승이 가르치는 사사하는 도장을 되는 거 마치 지금 어떤 의대 양성 과정이랑 비슷해요.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의대를 나와서 인턴, 레지던트 그 수많은 도제가 그것도 내가 트레이닝을 뭐 서울 아산병원에서 받느냐 삼성에서 받느냐 어디 지방에서 어디서 받느냐에 따라 다르고 뭐 스승이 누구냐 학회 어디 있느냐 그 수많은 세월을 거쳐오는 과정은 아주 비슷한데 근데 얘네들이 결국 어떻게 됐냐면 그 그냥 날치기로 모아서 총쏘기 가르치는 농민병한테 처음에는 이깁니다. 처음에는 이겨서 이제 그 톰 크루즈가 그 영화 보신 분들 기억하겠지만 그 농민병들을 그 가르치기 위해서 미국에서 수입하는 교관인데 그 톰 크루즈조차도 포로로 잡히죠. 나중에는 그냥 거의 일방적인 학살을 당하고 끝납니다. 그러면 이 사무라이들은 어떻게 했을까? 그 후에 그렇게 그 농민병한테 몰락한 사무라이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총쏘기를 배웠어요. 그 총쏘기를 배워서 그 사무라이들이 어디로 갔죠? 일본 육사에 들어갔습니다. 걔네들이 결국은 나중에 그 군국주의 일본을 이끄는 핵심 세력이 됐고요. 그래서 희한하게도 그 일본 육군의 기본 복식에는 그 인관한 장교한테 소지하는 기본적인 개인화기에 일본도가 있어요. 다른 나라는 군도의 모양이 다릅니다. 잘 기억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변호사나 의사나 지금 선만 많은 전문직들이 해야 될 건 뭐냐? 어디 가서 총쏘기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총쏘기를 배우면 둘 다 칼로 싸울 때는 사무라이하고 일반 농민병은 30배 격차가 아닙니다. 아예 이건 불가능한 게임인데 칼과 총으로 싸울 때는 일방적으로 학살을 당하는 건데 둘 다 총을 배우면 제가 생각할 때 한 3배 정도의 격차 정도까지는 계속 유지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싸움에 대한 어떤 보는 관점이라든지 그 뭐 총쏘기 기술만으로 그 해결이 안 되는 다른 많은 그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 바닥에서는 도메인 지식이라고 하나 봐요. 그다음에 뭐 리얼 월드 익스피리언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고 그 벽이 있기 때문에 총쏘기를 배우면 계속 그 사무라이 집단이 일본 제국 군대의 장교로서 사병보다 우월한 지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세상인데 지금 40년 차 된 전문의가 36년 차 전문의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세상인데 지금 갓 인턴 레지던트를 하고 나오는 사람, 그다음에 심지어 지금 의대를 가고 있는 사람과 일반 대졸자의 격차가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 이제는 그냥 딱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법조인이나 의료인이 누리고 있는 우월적인 지위에 대해서 값을 치를 사람이 없는 것이고 결국 그 사람들이 현재 지금 그 누리고 있는 그 배 아픈 독점권이 이젠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뭐 굳이 의대 얘기를 지금 들고 있지만 의대가 아닌 다른 분야도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 무슨 얘기를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거냐면 이제는 애를 학교에 보내고 나서 부모님이 가장 보셔야 되고 신경 써야 될 것이 성적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게 그냥 옛날에 우리가 구태의연하게 듣던 얘기 뭐 공부 잘하는 게 다가 아니다 뭐 사람 일이나 그게 아니라 그냥 이 아이가 우리가 지금까지 교육을 했던 목적 나보다 좀 더 많은 페이를 받고 나보다 좀 더 뭐 좋은 결혼 기회를 갖고 어쩌고저쩌고 생각했던 그 아주 그 물질적이고 현실적이고 욕망적인 그 부분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스킬과 다른 방향으로 내 아이의 능력이 개발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게 뭐냐? 그래서 저도 지금 총쏘기 배우러 다닙니다. 이렇게 이거 혹시 아시는 분 알겠지만 다음 주에 제가 이제 그 AI 프롬프트 활용력 1급 지금 시험을 볼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지난달에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 알 거예요. 뭐 DB나 특히 IT 쪽에 계시는 분들은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라고 하는 그 입문 뭐 이게 그런 그 자격 같은 게 있는데 그건 이제 지난달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제 개인적으로 하냐 아닙니다. 저희 법무부 내에 이제 그 학습 동아리가 있는데 요새 아주 가장 핫한 분야고 여기에 무슨 뭐 법조인 출신이건 뭐 저처럼 의료인 출신인 간에 그 뭐 달려들어서 열심히 합니다. 근데 정말 웃기는 건 뭐냐면은 법조인 출신, 의료인 출신이 합격률이 가장 높아요. 실제로 공부를 해보고 시험을 봐본 그 스킬이 있기 때문에 지금 65세의 나이인데도 그냥 준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제가 작업하는 화면입니다. 저는 그 AI 5개를 씁니다. 그 5개가 다 유료 버전이고요. 이게 다 나름대로 또 잘하는 장기가 있어요. 근데 이걸 제가 몰라서 지금 5개나 쓰면서 한 달 구독료가 한 20만 원 가까이 나가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이걸 저보다 잘 쓰는 사람한테 팁을 하나 받았는데 여기 지금 화면 공유 복잡하다. 그 아레나 AI라는 게 있어요. 아레나가 뭐 경기장 이런 뜻이잖아요. 거기다 AI 치면은 열리는 화면이 있는데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 AI의 성능을 실시간으로 비교를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5개를 쓸 필요가 없었던 건데 그것도 이제 쓰다 보니까 안 건데 가령 내가 문서 작업을 주로 한다. 그럼 문서 작업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 모델들이 계속 바뀌니까 제일 잘하는 AI가 뭐냐라고 하면 쭉 상위 5개 이렇게 적어줘요. 근데 어제까지 확인해 보니까 저는 주로 이제 이런 문서 작업 많이 하죠. 어떤 보고서 리서치라든가 아니면 이걸 가지고 무슨 이제 뭐 이런 자료를 만드는 걸 많이 하는데 거기에 이건 뭐 제가 특정 업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라 팩트인데요. 현재까지는 클로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미나이 정도 뜨고 챗GPT 세 번째. 그 다음에 젠스파크나 코파일럿은 굉장히 그 가격은 비싼데 특히 젠스파크에 좀 돈 많이 썼는데 뭐 에이전트 AI다 뭐다 해서 썼는데 아직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그래서 결국은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뭐 사회가 변하고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되면 과연 그러면 그 인간의 어떤 역량이나 우리가 아이들을 어떤 방향으로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뭘까? 공부하면 좋지만 공부가 전무가 아니니까 저는 이거라고 장담합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은 우리가 기술이나 지식이라고 하는 건 빠르게 대체가 될 수가 있지만 터미네이터 같은 세상에 와서 인간을 다 어디로 가서 너는 이제 노동력으로서도 가치가 없고 군인으로서 가치가 없으니까 그냥 어디 가서 폐기하자가 아닌 세상이 된다고 하면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이나 경험보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이제 인류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거고 소위 우리가 지금 별로 그냥 뭐 그 끼어 팔기 사이드처럼 그냥 따라오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들, 별로 의미를 두지 않았던 것들, 인데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리더십이라든가 소통이라든가 그런 것들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하면 인성교육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같이 이제 정신의학이라고 하는 틀에서 보면 정신적으로 건강한 아이를 키우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AI뿐만 아니라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이게 앞으로 점점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건데요. 이건 이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분들 보고 죽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지금 65세가 이제 올해 돌파해서 올해부터 저도 이제 지하철 무임승차권이 나오는데 기분이 참 이상합니다. 이상하고 그 지하철 경로 우대석에 앉을 수 있는 나이가 됐는데 아직 차마 한 번도 못 앉아봤어요. 근데 정말 이상해요. 이상한데 그런데 아직 현역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제 선배들은 이러지 않았어요. 65세면 그냥 당연히 의사라는 라이센스는 있으니까 그냥 어디 파타임으로 나갈 수는 있지만 이렇게 어떤 직위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법무부에서 또 그 임기 연장이 돼가지고 언제까지 지금 임기가 연장이 되면 2028년 5월까지입니다. 제가 만으로 67세입니다. 근데 아주 재수가 없으면 그때 또 연장을 그쪽에서 요구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2년 또 연장을 하게 되면 제가 69세까지 현역 기관장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저희 그 기관에 직원이 한 500명 정도 있는데 가장 젊은 사람들은 20대입니다. 뭐 레지던트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졸업한 간호사들이겠죠. 가장
많은 나이는 아직은 공무원 정년이 60이니까 50대 후반이겠죠. 다 달라요. 그, 그 스펙트럼을 커버하는 것이 저한테 굉장히 새로운 도전입니다. MJ 시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MJ가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가 MJ와 소통할 수 있는 코드를 못 찾는 건데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저도 지금까지 똑똑하다는 소리 굉장히 많이 듣고 산 사람이지만 이제 더 이상 똑똑하다는 것이 워킹을 하지 않더라고요. 뭐가 워킹을 하느냐? 저는 제가 지향하고 있는 어떤 뭐 지향이라기보다 굉장히 그 닮고 싶은 롤 모델을 잘 보여주는 영화가 이거 보신 분들 많을 텐데 인턴이라고 하는 영화 있습니다. 평생 굉장히 유능한 그 직장인으로 일하시던 분이 실수세가 이제 은퇴하고 딴 일 하시다가 그 분이 사망하고 나서 다시 이제 뭐 회사 인턴으로 들어오는데 사장이 30대입니다. 근데 이제 그 뭐 전화번호부를 만들던 인쇄소에서 그 일을 굉장히 잘했던 분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분이 인턴으로 살아가는 스킬은 일을 잘하는 스킬이 아닙니다. 똑똑한 스킬도 아니고요. 이 사장님, 여사장님의 친정아버지 모두로 이 여사장님을 보필하는 그 이분의 어떤 인성이랄까? 융통성이거든요. 그게 사실은 이렇게 돼가지고 오래 그 일하고 생존할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것도 재미나이가 그려준 그림인데 그 다문화를 그려달라고 할 땐 집단에는 무슨 그 인도 사람이나 파키스탄 사람처럼 지금 그린 것 같은데 너무 한국 사람스럽죠. 여기다 수염만 기른 것 같은데 예, 맞아요. 이제는 우리가 그냥 아주 일상적으로 사무실에서 이걸 뭐 히잡이라고 그러나 이게 이슬람권에 오셔가지고 이런 거 이렇게 쓰고 계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수염을 이렇게 기른 인도 분들하고 일하는 것들이 굉장히 일상화된 사회거든요. 뭐 무슨 뭐 먹는 것도 다르고 하여튼 하는 짓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그런 분들과 같이 일하는 능력 그걸 잘하는 사람이 더 많은 연봉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 인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절대로 이것이 그냥 옛날에 난 사람, 든 사람 중에서 뭐가 더 낫다, 무슨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인성 교육이나 정신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에 있어서 아주 필수 스킬이고 생존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키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 도덕이나 인성도 잘한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이제 평가를 해서 아마 이쪽에 교육학이나 사회복지 쪽을 하신 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거죠. 이걸 정시과사가 어떻게 하느냐? 이거 AI가 찾아줍니다. 10초 안에 찾아줍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도덕이나 이런 것으로서 발달하는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쓰는 척도가 있을까? 그럴 때 바로 찾아줍니다. 그다음에 그 누가 주장했니? 콜버그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어떻게 돼 있니?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제 슬라이드 아래 노트를 보면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까지 찾아줍니다. 이 책을 볼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뭐 제가 이미 그 정신과 의사들이 알고 있는 아주 익숙한 상황인데 뭐 유명한 얘기죠. 하버드 대학에서 성인 발달,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하버드를 나온 애들과 하버드 근처의 다른 대학을 나온 애들을 75년 동안 724명의 삶을 추적했더니 삶의 만족도를 결정했던 것은 관계의 질이다. 그래서 자주 인용되는 거죠. 현재 AI 전 시대에도. 그래서 이 정서지능이라는 것이 굉장히 뭐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혹시 그거 안 본 분 계시면, 부모님들 한번 보시기 권합니다. 학교 선생님들 마찬가지고,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보기에 너무너무 잘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결국 정서지능이라는 게 뭐냐면요. 자기의 감정을 잘 컨트롤하는 것을 가진 능력과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컨트롤 한다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어떤 어빌리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의 핵심이 뭐냐면 나쁜 감정이나 좋은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다양한 감정이 있는 것을 인지를 하고 그 감정과 감정 사이에서 균형을 잘 조절하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 인사이드 아웃에 보면
그런 우리가 소위 희로애락이라고 표현하는 감정들을 특정해서 의인화시켜놨고 그 감정들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과정을 통해서 한 개체로서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하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인사이트를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이 산업화 시대에 이런 가정들이 다 무너지는 AI 시대에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 지금 현재 문제가 그겁니다. 굉장히 다 힘들다고 애들을 하는데 솔직히 부모님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공부 잘하면 다 해결돼. 예. 지금까지는 그 가정이 어느 정도 맞았어요. 근데 지금은 앞으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가 성격 좋다라고 누가 칭찬하면 부모님들 그런 생각이 내가 애를 잘 키웠네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공부는 못하는데 성격은 좋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이 인성이라든가 뭐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애들하고 다른 사람과 잘 지내고 하는 거에 지금까지 큰 가치를 두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거듭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 부족한 강의를 듣고 어떤 부모님 여기 보시는 분인데 야 그래 그러면 나도 이제 우리 애들 좀 인성이라는 걸 신경 써볼까 하실 수 있기를 정말 희망하는데 그러시면 맨 처음에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내 아이의 인성을 좀 객관적으로 자기가 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4살짜리 손자입니다. 좀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그 다니고 있는 유치원에서 ADHD가 의심된다는 지적을 몇 번 받아서 딸내미가 저한테 상담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들한테는 천하의 귀여운 아이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적하신 이유가 있겠죠.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걸 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얼마나 잘생기고 사랑스럽고 막 그래. 유심히 보시면 콧정 찌어가지고 좀 보안을 붙였잖아요. 자기는 막 즐거운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도 지금 웃음이 나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객관에서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사실은 이런 겁니다. 학생 정서 행동 특성 온라인 검사라는 걸 학교에서 합니다. 그리고 담임 선생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이 저도 이게 요 관련 사업을 좀 해본 적이 있는데 정신보건센터 운영하면서 굉장히 언짢아하시고요. 잘 안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손자 어쩌고저쩌고나 뭐 그런 얘기들을 저도 그렇고 제 딸내미도 그렇고 그런 지적을 외부인한테 받으면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직면하고 싶지 않아 하고 아닌 것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다시 이제 좀 더 그 정확한 평가를 받아보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걸 그러니까 좀 진지하게 받아들인 거야. 이게 저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그런 이유가 있을 거야. 그게 뭘까? 정신과 의사 수준에서 뭐 이런 그 인성이나 뭘 얘기를 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과고 생물학에 기반한 의학이기 때문에 그 전두엽의 기능이라는 걸로 환원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육이나 뭐 사회복지, 사회 쪽에서 계시는 분들한테 이 인성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 결국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환원을 해서 얘기를 합니다. 둘 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둘 다가 묘하게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서로 상호 영향을 줍니다. 부모 자식의 관계가 좋은 아이들이 전두엽 발달이 빠르고요. 전두엽 발달이 잘 된 애들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좋아요. 왜? 전두엽 발달이 잘 되니까 잘 돼 있기 때문에 부모가 원하는 것을 알아서 부모한테 예쁜 짓을 하거든. 그럼 부모가 사랑할 수밖에 없죠. 상호 보완적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측면에서 우리 아이가 무슨 수학은 몇 점이고 뭐 영어는 몇 점이고 이런 거만 보지 말고 우리 아이에 만약에 전두엽 스코어가 있다면 어디쯤 와 있을까? 우리 아이의 우리는 사회성 스코어가 있다면 어디쯤 와 있을까? 뭐 윤리, 정의, 공감, 책임감, 뭐 타인배려 이런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 아이가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게 중요하니까. 우리 아이의 연봉을 결정하는 일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의학적으로 전두엽 많이 의사니까 받는 질문이 그럼 전두엽 잘 발달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손자를 포함해서 결국 지금 과학적으로 컨펌되어 있는 일은 세 가지입니다. 전두엽이 끊임없이 어떤 그 주변에서의 자극을 통해서
발달한다는 거. 그리고 의외로 놀랍게도 신체 활동이 그 성장에 굉장히 유효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부턴지 체육을 요새 하나? 모르겠는데 잘 안 시킵니다. 굉장히 좀 잘못된 거고요. 사실은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벌써 그런 징조를 보였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체육 수업을 심하게 시키면 전화를 하시는 학부모가 계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안 하셨습니다만은 애가 집에 와가지고 학교 체육해서 힘들다고 골아떨어져 자는데 이러다가 우리 아이가 서울대학 못 가면 선생님이 책임질 거예요? 뭐 이런 거. 그런데 실제로 그 아이의 신체 활동이 두뇌에 굉장히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태권도 보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이들한테 그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이 그 아이한테 무슨 뭐 전두엽 강화 무슨 뭐 프로그램 시키는 거 못지않게 효과적이라는 말씀이고요. 전두엽에 그 영향이 가는 물질, 그 DHA 뭐 어쩌고 한때 열심히 먹였는데 다 의미가 없다고 판명이 됐고요. 의외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장 기능이랍니다. 그래서 요새 어디선가 보셨을 텐데 뭐 마이크로비움이니 어쩌고 해서 뭐 결국은 이 뭐 대변에 무슨 미생물이 사는지가 뭐 심지어 뭐 파킨슨까지 나오고 뭐 치매도 나온다는데 좀 뭐 과장된 건 있지만 지금 정신의학회 세미나나 신경과학회 세미나를 가보면 이 장내 미생물에 대한 세션은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부모 성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장내 이런 어떤 아이의 장 건강을 좋게 하는 것을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컨펌되어 있는 건 이렇습니다. 뭐 섬유질 많이 먹이는 거고요. 유산균 음료 많이 먹이는 건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가공식품 덜 먹이는 겁니다. 가공식품은 정말로 장 건강을 많이 뭐 혈당 스파이크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해치는 것으로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컨펌이 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이제 뭐 이렇게 뇌가 뭐 이렇게 발달한다 뭐 이런 얘기에서 꼭 중요한 게 스마트폰이죠. 이거는 어느 집안이나 굉장히 큰 그 도전일 텐데요. 뭐 이것도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우리 아이 스마트폰 좀 들쓰게 하면 어쩌고 하면 쭉 나오는 동영상들인데 꼭 한번 참고해서 보시길 바라고요. 뭐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인데 아이가 좀 지킬 수 있는 규칙을 정해서 하고 부모도 솔선수범을 보여라 뭐 이런 건데 대개 이제 바쁜 부모님들이 아이한테 뭐 보행기 앞에다가 스마트폰 켜주죠. 컨텐츠 하나 틀어주는 걸 아이가 하면서 이렇게 해서 일단 내가 이제 딴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어려움은 이해가 되지만 어린아이를 아주 초기부터 스마트폰 친화형 인간으로 키우면은 문제가 많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뭐 많이 어딘가 보셨을 텐데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정작 지 새끼들한테는 이 전자기기 안 준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자기가 먹고 산 이 업체, 이 창업, 그다음에 세상, 자기가 이미 도달한 세상을 내 새끼한테 물려주려면 내 새끼가 스마트폰으로 뇌가 제대로 안 자라면 물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뭐 해롭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아이의 뭐 전두엽 어쩌고 저쩌고 선에서 좀 해볼 수 있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 고전에서 부모가 어떤 다른 액션, 소위 말해서 아이를 잘 키우는 거에 그 모델로 많이 거론되는 게 중국 버전으로는 이제 맹자님 어머니께서 맹모 삼천지교 3번 이사 갔다. 한국 버전은 이제 신사임당이 있겠죠. 근데 맹모 삼천지교 얘기를 들으면 아마 강남 파라군으로 이사를 가야 되나? 뭐 이 생각하시는데 그 말이 아니라 사실은 그 얘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이와 좋은 환경을 그 맹자 어머니께서 공유하려고 했던 겁니다. 확실히 들리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환경에 아이와 함께 엄마가 가는 거잖아요. 아이만 글을 듣는 게 아니라 엄마도 글을 듣게 되죠. 그래서 엄마와 아이의 어떤 공통분모가 이제 글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환경으로 생기는 겁니다. 사실은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환경으로 아이와
부모의 교육, 그 기억에 어떤 공유점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아까 그 전두엽 얘기해서 좋은 입력을 많이 해라라고 하는 것과도 통하는 얘기인데 파라군으로 이사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 내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뭐 해서 파라군으로 이사를 갔어. 근데 아이 학원 보냈어. 그리고 나는 그 파라군에 가서 이제 그 비싼 임대료나 뭐 주택 감당이기 때문에 아침에 새벽 5시에 나와가지고 저녁 그 뭐 꼭두 새벽에 들어 생전 아이 얼굴을 볼 일이 없어. 그러면 그거는 파라군에 이사가는 갔는데 아이와 좋은 환경을 또는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죠. 그보다는 차라리 변두리에 살면서 주말마다 아이와 박물관도 다니고 야외에 나가서 무슨 뭐 체험학습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뭐 그런 것도 하는 것이 훨씬 더 맹모 삼천지교의 취지에 맞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인성교육 얘기하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힘들어하세요. 또 수학, 영어는 어떻게 내가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아? 인성을 내가 어떻게 가르쳐? 내 인성도 좀 자신이 없는데. 그리고 실제로는 그게 우리가 어떤 상투적인 그런 그 고정관념에 많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인데 이것도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내가 부모님들의 그 인성교육에서 부모님들이 뭘 좀 잘해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학부모 상대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네가 좀 뭐 그런 거에 대한 좀 레퍼런스를 찾아서 슬라이드를 몇 장 만들어 줄 수 있냐? 그랬더니 뭐 가능해요. 그러더니 이제 내가 차 한 잔 마시는 시간에 한 10분 걸렸나? 근데 이제 그 크레딧은 많이 소모가 되더라고요. 이건 젠스파가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랬더니 이렇게 따뜻한 배경으로, 따뜻한 배경으로, 아주 상투적인 얘기를 써줬어요. 뭐, 삶 자체다, 뭐, 말보다 행력이다, 뭐, 감정을 부모가 이렇게 잘 추종하고, 그리고 AI가 참 영악한 게 이런 이미지에 대한 출처를 뒤에다 명시해가지고 저작권을 또 다 피해가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얼마나 이게 배경도 따뜻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거의 이제 부모님한테 성자 수준의 변화를 요구하는 거거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당연히 않죠. 그래서 뭐 이 얘기 보면 야 더 이런 거 만들어서 보면 더 속상한 거야. 아이씨 뭐 나는 얘내 살기 뭐 내가 뭐 이렇게 되고 싶은 게 아니라 뭐 살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막 운전하면서 옆에 끼어드는 사람한테 뭐 씨발은 뭐 이러면서 가서 또 뭐 상사랑 싸우고 그러다 뭐 정신이 없고 했는데 무슨 내가 인성을 어떻게 해가지고 막 아이를 막 이렇게 화가 나죠. 근데 사실은요. 현실적으로 제가 뭐 요새 금쪽이 뭐 보시는 분 있겠지만 저 소아정치과 안 했지만 뭐 어쨌든 이제 그런 걸 보게 되면 저도 그렇고 그런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실제 조언하는 것은 아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정도로 바둑에서 한 수를 놓듯이 하는 개입을 많이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너무 포괄적이어서 사실은 그럴듯해 보이는 얘기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직은 AI의 한계입니다. 이런 부분을 전문가들이 소위 도메인 지식의 영역 또는 리얼월드 익스피리언스의 차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AI가 굉장히 빨리 따라잡고 있는데 요새 이쪽에 AI는 기본적으로 학습이잖아요. 이쪽에 지금 핫 이슈가 뭐냐면 암묵지 형식지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암묵지를 형식지로 전환해서 AI가 학습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에요. 잠깐 보셨을 거예요. 얼마 전에 페이스북으로 유명한 메타에서 직원을 해고하기 전에 디지털 프린팅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걔가 평소에 하던 업무 스타일을 로그로 다 기억을 해가지고 그걸 기록해 놨다가 걔 노하우로 이제 기록을 해서 자산으로 만드는 거죠. 중국에서 이미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직원들을 해고하기 전에 그 직원의 1년 동안 업무 처리한 방식. 그러니까 가령 부장이 신입 직원한테 야 뭐에 대한 보고서를 해서 제출해. 그러면 그 신입 직원이 가령 그거를 언론 사이트를 먼저 찾아봤는지 또는 무슨 다른 통계를 먼저 찾아봤는지 그런 것들이 AI가 그걸 시뮬레이션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되거든요. 그래서 AI가 아직은 한계입니다. 얘가 뒤져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이 정도 수준인데 이게 사실은 가장 얘가 빼먹고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이 그렇게 졸지에 좋은 사람이 되기는 어렵다라는 부분이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험자한테 가서 물어보면 아니 그 좋은 얘기인데 그보다는 차라리 금쪽이 컨설팅식의 뭐 의사소통 방식을 바꾸라든지 뭐 이렇게 대응하지 말라든지 이런 조언을 하는 것이거든요. 너무나 다행인데 이것도 아마 곧 학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히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인성교육 아니라 영어 수학에 부모님들이 몰빵을 하셨는데, 그럼 그건 영어를 잘해서 하셨나? 그다음에 수학이 사실은 저도 학교 다닐 때 너무 지겹게 했는데요. 나중에 이제 현업을 하면서 정신과 의사 업무가 무슨 수학과 관련 있는 업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통계입니다. 통계와 확률인데 그 사실 그 아까 제가 뭐 그 데이터 어쩌고저쩌고 그 잠깐 보였지만 그런 공부를 할 때 꼭 필요한 게 통계, 행렬, 벡터 뭐 이런 것들이에요. 데이터라는 걸 그 행렬과 벡터로 어떤 그 공간상에 만들어 가지고 얘가 연산하고 학습하는 방식인데 그런 걸 하면서 느끼는 거는 수학이라는 학문이 정말 재밌고 아름다운 학문입니다. 그 눈물이 날 정도로 아름다운 학문인데 그때는 못 느꼈어요. 그런데 여전히 수학하면 의학 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문에서 만점 만들고 했잖아요, 다. 그냥 그것뿐인가? 태권도, 발레, 피아노 다 나는 관심도 없고 해본 적도 없고 그렇지만 했지 않습니까? 우리 K부모의 특징이 뭡니까? 못하는 게 없어요. 다만 지금까지는 인성교육이라는 걸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근데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K부모의 종특을 발휘해서 이걸 그럼 이제 이런 게 중요하구나. 그럼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예상컨대 앞으로 굉장히 그 번성할 사업 중에 하나가 무슨 그 아이들 캠프, 무슨 체험 그런 것들이 아닐까 싶어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리더십 교육, 그다음에 협업과제 시키는 거 분명히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점점 그 유리한 포지션에 가는 걸 보면은 한국 부모가 그걸 보고 있겠습니까? 지금은 안 하는 거지. 지금은 아직은 필요 없고 지금은 영어 수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안 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왕 정신과 의사 강의한 김에 자 이렇게 잘 키우다가 보면 어딘가 좀 갑자기 이제 연락을 하고 문제가 생겨서 뭔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순간이 오죠. 그런 것들은 이제 금쪽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가 관심을 받는 이유일 텐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부분은 아이들이 자라다가 기복이 있습니다.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고 뭐 개기는 날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게 2주 이상 어떤 패턴이 지속하게 간다. 나쁜 날이든 좋은 날이든. 너무 이상하게 애가 방방 떠 있는 것도 좀 이상한 건데 뭔가 2주 이상 안 하던 패턴이 간다. 이상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학교 안 가려고 하고 잠 안 자고 밥 안 먹어 살 빠지고 어떤 뭔가 기능상의 문제가 생기는 거. 그 다음에 그 뭐 그냥 분노하고 불안하는 정도는 물건을 부순다든지 나 죽겠다고 한다든지 이런 강도 이런 것이 지나치면 이거는 무언가 소위 부모를 넘어선 전문가라고 하는 영역에 좀 문을 두드려야 되는 건데 전문가라고 하는 영역 집단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문제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요 세 가지 AI를 돌려서 제가 종합한 겁니다. 챗GPT가 이걸 제일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얘가 챗GPT가 기본적으로 어떤 상담해주고 이렇게 쫑알쫑알하는 그런 건데 아마 앞으로 이제 얘 이제 5.5 버전까지 나왔는데 이게 한 7이나 10 정도가 나오면 아마 지금 무슨 심리 상담 어쩌고 하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거의 없어질 거고요. 한 15 버전 정도 나오면 아마 소아정신과나 뭐 저희 같은 사람들 일자리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법정신의학이라는 걸 하는 그 곳에 가 있습니다. 거기가 가장 없어질 가능성이 적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사법적 판단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약간 옆으로 나가면 얘기하면 아까 저 소개하실 때 현직이 지금 뭐냐 그러니까 법무부에 있는 국립법무비원이다 그랬잖아요. 법무부 공무원인데 그게 뭐 하는 거냐면 왜 우리나라 형법 10조에 보면은 어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고 판단하면 그걸 심신미약이라고 해서 형을 감경한다고 그러죠. 그 형을 감경해서 그냥 집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형은 감경해서 징역은 적게 사는 대신에 강제로 국가에서 치료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예전에 이제 치료감호소라고 불렀던 곳이고 지금은 국립법무병원이라고 부르는 곳인데 1200병상 정도 되고 지금 한 840명 정도가 수용이 되어 있는데 절반 이상이 그 살인이나 폭행치사, 나머지가 뭐 방화, 성폭력 이런 분들입니다.
이제 그런 곳인데, 그곳에서 이제 이렇게 국가가 강제로 케어해야 되는 분들을 돌보는 일이 가장 AI가 뚫고 들어오기 어려운 영역이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런 걸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냥 가벼운 상담 정도는 챗GPT가 다 대체할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한 3, 4년 걸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슨 상담학과나 무슨 상담 심리 같은 거 뭐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뭐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대충 1시간 반 안 채우고 거의 끝나가는 것 같은데요. 누가 이렇게 이제 그만하라고 낙서도 저기 화면에 하시고 하래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진부한 얘기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공부 잘하는 것이 다가 아니다. 아이가 행복한 거, 아이의 인성, 정신건강 중요하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앞으로 아이가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교육에 투자했던 것들이 그 아이에게 좀 더 좋은 기회를 주기 위한 지극히 실용적인 목적에서로 보더라도 훨씬 더 중요해졌다. 그리고 그게 뭐 어렵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지금까지 부모가 그런 데 관심을 많이 안 기울였고 학교가 많이 안 기울여서 여러 가지 자원이나 노하우가 없는 거지만 만일 그런 방향을 바꾼다면 대한민국이 정말 많이 훌륭하고 풍성한 나라가 돼서 그런 자원도 많고 기회도 많고 그럴 것이다. 그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제 말씀을 마치고 혹시 그 질문 같은 게 있으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지금 뭐 남은 시간 되는 대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좀 올려주세요. 선생님들 질문 올려주시고 또 그 설문도 좀 부탁드립니다. 링크 올려드렸습니다. 질문 있으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문이 없을 거예요. 강사님 강의가 너무 완벽해서 질문이 따로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건가요? 좀 충격적이실 수 있죠. 아니, 의대 보내려고 했는데 지금 현직 의사가 저렇게 빡세게 살고 있고. 아까 마지막에 상담 직원은 하지 않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이 왔어요. 예? 마지막 때 어. 상담 직원을 하지 말할까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질문이 왔네요. 친구 관계가 어려운데 상담을 받아야 할까요? 전에 네. 에, 여기 아까 왜? 마지막에 상담 직원을 하지 않는 게 좋을까요? 상담 AI가 이제 발전하니까 상담 쪽은 좀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 원장님. 예, 봤습니다. 저는 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 챗봇이 실제로 뭐, 보면 되게 아직 유치한 수준이죠. 너무 좀 한심한데, 요새 뭐 챗GPT와 뭐 사랑에 빠져서 뭐 어쩌고, 그러니까 챗GPT 정신병이라는 그 용어가 전문학회에서 지금 서슴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몰입도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특히 심리 상담 그 뭐 영역이라든가 그래서 예전에 이게 인터넷이 처음으로 보편화됐을 때 그 인터넷 채팅으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들이 있었는데 곧 그 문제가 저희는 생긴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그나마 버티는 정신과 의사가 갖는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상담 플러스 처방이거든요. 의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나마 가능한데 뭐 심리평가 같은 거 하는 건 이미 다 자동화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무슨 아이 그 상담이나 이런 부분 급격하게 지금 그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어서 아마 지금 현업에 계시는 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메인 지식을 활용하셔서 AI 도움을 받아서 내가 상담 스킬을 좀 더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시키겠다.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아바타를 이용한 것이라든지 그거는 좋아요. 그런데 내가 막 이제 시장에 진입하는 입장이야. 내가 옛날부터 친구들 고민도 잘 들어주고 막 친구들이 나하고 얘기하면 좋다고 그래. 그래서 나는 앞으로 상담이나 누구를 심리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싶어. 이래서 내가 이걸 전공하겠다. 라는 분은 솔직히 저는 말리고 싶어요. 네.
다음이고요. 그다음에 친구 관계가 어려운데 상담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왔네요. 예, 사실은 이제 그걸 잘 찾아야 되는데, 제가 그냥 뭐 오픈해서 얘기를 하면, 그 손자 얘기했잖아요. 지금 어디 보내고 있냐면, 그 사회기술 훈련을 가르쳐 주는 데가 있어요. 외국에 있는데. 그 소셜 스킬 트레이닝. 그러니까 결국은 금쪽에서 많이 보셨지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가서 요구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는 데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찾아보면 그런 데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상담보다는 사실은 친구 관계는 훈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롤플레이 같은 거, 그러니까 그냥 말로 그냥 좋은 말로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어떤 롤플레이 같은 걸 시킨다든지 뭐 이런 식의 기관을 찾아서 그런 것을 하실 수 있다면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 아이가 어렸을 때 친구들한테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갖는다는 거는 그 아이의 자존감 형성에 매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친구 관계가 안 좋다는 게 부모님의 얼마나 객관화된 평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담임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뭐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다고 그러면 그거 나중에 크면 좋아지겠지라고 방치하기보다는 그 아이가 친구랑 잘 지내는 방법을 훈련시키는 별도의 교육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이 비슷한 게 나와서 한꺼번에 AI에 의존하는 경향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고, 그다음에 AI 시대의 우리 아이들 직업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미래에 어떤 직업을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좀, 그리고 AI 언제부터 활용하면 좋을까요? 네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좀 답을 좀 해주시죠. 우선 끝에 말씀을 드리면 그 AI 빨리 활용하면 빨리 활용할 수 있고 좋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제 끝났겠지가 아니라 어, 생각보다 오래 살 수 있거든요. 지금 뭐 계속 뭐 장수 뭐 이런 얘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라도 빨리 이걸 그냥 거의 무슨 아주 익숙하게 맨날 그냥 내가 하는 어떤 일처럼 쓰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AI 시대의 직업군은 어, 이것도 이제 한번 제미나이 프로 같은 거 쓰시는 분은 유튜브 검색은 제 개인적인 경우로 제미나이 프로가 제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같은 구글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한번 쳐보십시오. AI 시대에 우리 아이에게 유능한 그 직업에 대해서 알고 싶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리 이렇게 얘기하는 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래서 일종의 파라미터를 주는 겁니다. AI가 이래야지 정확한 대답을 하기 좋아요. 내가 뭘 원하는지. 맨 처음에 내 취향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조건을 주는 거예요. 세계적인 명사 중에 이에 대한 강연을 한 것이 영상이 있으면 그 중에 그러니까 단서를 또 하나 붙이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이 좋았던 것 3개만 추천해 줘. 그럼 뜨는 영상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제 얘기 듣는 것보다 그게 낫고요. 제가 이 강의 준비하면서 저도 당연히 찾아봤죠. 찾아봤는데 뭐 우리나라 이제 김대식 씨라든가 또는 아까 뭐 언급한 뭐 언론 머스크라든가 일론 머스크라든가 뭐 이런 사람 뭐샘 울트마 이런 것들 몇 개를 봤는데 기승전 결론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잘 모르는데 그나마 사람이 아까 얘기한 대로 살아가는 세상이라면 우리 몇천 년 역사가 흘러오는 과정에서 사람의 본성은 저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봐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럼 결국 사람의 본성에 기반한 투자가 맞는데 사람의 본성 중에 아주 핵심적인 영향이 뭐냐면 인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인간이 인간일 수 있었던 것은 쪽수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선거라는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가장 핵심적인 그 인간의 기능이 뭘까?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지금은 이제 뭐 컨텐츠나 유튜브에서 인플루언서가 되는 능력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지만 그 컨텐츠를 제너레이션 하는 거, 그걸 생성하는 건 AI로 굉장히 빨리 대체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데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고 내가 어떻게 해야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다가갈 수 있고 어쩌고저쩌고 등등한 이 모든 것들은 굉장히 핵심적인 기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걸 아주 쉽게 얘기하면 사회성 좋은 아이가 갑이 된다. 그래서 사회성을 기르는 쪽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지금 무언가 교육 투자를 한다고 하면 맞는 방향으로 생각하고요. 저도 손자한테 그렇게 저 마지막
질문인데요. 저 10살 아들 학습 스트레스 때문에 틱 증상을 보이다가 없습니다. 모른 척해도 되냐고. 네? 틱 증상이 틱 있대요. 증상. 그런데 모른 척해도 아, 될까요? 예, 스트레스 주면은 그런 틱 증상이 생긴다네. 거기에 대한 좀 조금 답을 기다려 주세요. 보시죠. 10살이고 지금 보면 보이다 없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정도인데 제가 소아정신과 전공자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니까 틱이라는 것을 뭘 말씀을 하시냐고 그러는데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뚜레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식까지 이렇게 뭐 음성과 이렇게 복잡하게 나타나는 이런 정도는 이거는 현재 그냥 그 AI에 물어봐도 그렇고 현재 스탠다드도 그런데 이거는 전문 치료가 요하는 수준이라고 보고요. 지금 당장. 이건 앞으로도 자연 회복이 어렵고 전문 치료가 요구하는 수준이고 빨리 치료할 수 있어 좋다고 보고 그냥 뭐 이 정도라든가 이 정도는 그냥 좀 지켜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까 AI와 연관된 건데, 첫째가 고3이고 초등학교 6학년이 둘째가 입시생이 될 때는 과연 입시 제도에도 형격의 변화가 있을지 강사님 의견을 어, 여쭤봅니다. 이것도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인데 변화가 있겠죠. 당연히 변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변화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은 제 둘째 딸, 첫째 딸은 이제 대학교 강사를 하고 있고 둘째 딸은 회사원인데요. 작년 그러니까 무슨 저기 그 경제학과를 나와서 증권계 뭐 이런 금계 있는데 작년까지는 이제 그런데 보고서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뭐 이제 보고서 내라. 작년까지 AI를 써서 보고서를 내면 혼났답니다. 올해는 AI를 안 쓰고 보고서를 내면 혼납니다. 바뀌었고요. 그리고 아예 회사에서 가장 검증된 AI, 그 회사는 클로드를 가장 선호하는 것 같은데, 그걸 가장 비싼 모델로 그 단체 구입을 해가지고, 그럼 이제 클로드를 썼을 때 많이들 걱정하잖아요. 증권 회사니까 특히 뭐 개인정보나 이런 게만 나간다. 특히 젠스파크 같이 이제 그 중국계 뒤에 그 AI를 쓸 때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런데 그로 인해서 그 일어나는 그 실보다 득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 모든 업무에 AI를 표준화 시켰는데요. 이게 아마 조만간 한국에서 대학 교육이나 교육 수준으로 내려오고 있고, 그다음에 저도 저희 전공의들한테 뭘 시켰을 때 AI 안 쓰고 뭘 하면 혼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AI를 얼마나 그 프롬프트를 네, 잘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들어와. 경쟁력이 되고 어디 어디선가 가? 그것을 입시에서 평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